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양회화 작가입니다. 서양회화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설명을 곁들이자면 유화나 아크릴화 같은 작품들을 그리고 그것으로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입니다. 어렸을 적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파리로 유학을 다녀온 뒤 아이 없이 남편과 결혼 생활만 하면서 지금껏 계속 작가와 교수로서의 삶을 이어왔는데요.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평탄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마음도 몸도 너무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분들처럼 저도 용기를 가지고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털어놓고 꿋꿋이 살아가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부디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다가오는 트럭과 부딪힌 사고였는데 전 그 사고로 인해 1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아야 했고 며칠간 혼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온몸은 바늘로 쑤시듯 아파왔고 정말 그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추돌사고가 있었고 그 결과 뇌 일부분이 손상되어 급히 수술을 해야 했다고 설명해 주셨죠. 엄마는 깨어난 저를 보며 이젠 치료만 받으면 되니 괜찮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머릿속이었죠. 깨어나 보니 낯선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며 울고 있는데 도통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알아보겠는데 그 남자는 도저히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그 남자의 눈물을 보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하지만 제 말에 병실 분위기는 약속이라도 한 듯 급격히 서늘해졌죠. 엄마는 당황했는지 손까지 떠셨어요. 예진아, 누구냐니? 누군지 모르겠어? 이 사람, 네 남편이잖아. 선생님, 얘 왜 이래요? 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가끔 수술 후에 기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짧은 기간 정도 그러다 기억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잠시 지켜봐야 할 듯 싶네요. 기억상실,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뇌수술 이후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해 남편과 제가 살았다고 하던 집에 갔을 때도 저는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를 끌고 저의 채취가 남아있는 집을 보여주는데도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기억의 전부가 소실된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들은 있었어요. 집을 보았을 땐 어쩐지 굉장히 오래 봐온 것처럼 익숙했고 남편이 저에게 해주는 요리들도 많이 먹어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게 기억은 천천히 돌리면 된다고 말했고 저 역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생활을 해 나가야 하니 남편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과거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그림을 주로 그렸는지, 특히 제가 했던 전시회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제가 얼마나 그림에 열정이 많았는지, 얼마나 그림과 예술을 사랑했는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 덕분에 천천히 붓을 다시 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에 관한 기억만큼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익숙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가 제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자연스레 몸이라도 닿으려고 하면 그게 불편하고 불쾌해서 작업실로 돌아가곤 했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민망해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기억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남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요.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도 솔직하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죠. 하지만 엄마는 펄펄 뛰며 장서방만한 사람이 없었다며 얼마나 너에게 끔찍히 잘해줬는지 모른다고 기억이 돌아올 거니 기다리자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남편은 어딜 가나 완벽한 존재였다고 세기의 남편감이었다는 말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과 사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던 날 술 한 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사실 많이 노력했어요. 당신이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당신하고 데이트했던 사진들도 많이 봤고 밤마다 결혼 후에 찍은 사진들도 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사니까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조급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갑작스런 통보처럼 들리겠지만 내 마음, 결정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애썼는데 미안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소주잔을 들이키더니 알겠다고 하며 제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시간 안에도 결정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 헤어지자고요. 저는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알겠다고 말했고 저 또한 한 달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 한 달 동안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나누려고 했고 제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상기시켜 주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정이 쌓이자 어느덧 이 사람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었지만 저에게 한없이 마음을 내어주는 이 남자와 있다 보면 제가 왜 이 사람을 결혼 상대로 선택했나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이 사람의 노력에 차츰차츰 마음을 열게 되었고 더 이상 몸을 닿는 게 껄끄럽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때부터가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네요. 말하자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죠. 우연히 제과점에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던 어떤 여자가 절 보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척 반갑게요. 하지만 저에게 없던 기억 속 사람인지라 전 그 여자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기억을 잃었다더니 정말이었구나. 나야 미옥이. 너랑 학창시절 친구였는데 최근에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우리 자주 만났거든. 그래? 알고 보니 미옥이란 그 친구는 저희 엄마까지 알고 있던 친한 친구였더라고요. 미옥이는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을 선택하면서 친해졌다가 미옥이는 전업주부로 저는 작가로 생활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그러다 자신이 최근에 저희 동네로 이사 오면서 다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친했던 것인지 전 미옥이의 말투나 채취 같은 것들이 그리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옥이와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밥도 먹게 되면서 어느덧 다시 서로의 집에 왕래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옥이가 몇 번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그날 정말 아무 기억이 없어? 예를 들어서 차에 타기 전에 어디에 갔다던가 누구를 만났다던가. 전혀. 그냥 남편한테 들은 바로는 내가 밤에 잠깐 드라이브 하겠다고 나갔대.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럼 뭐 그 전날 기억이라도 없어? 미호기는 이상하게도 제가 뭘 기억하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어 보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하는 게 도리일 것 같고 마음도 영 찝찝해서 말이야. 실은 네가 사고 전날 나한테 전화를 했었거든? 내가? 갑자기 전화를 받자마자 네가 펑펑 울더라고. 술에 취한 것 같았어. 그리고서는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죽고 싶다고.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했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어디냐고 했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다음날 너한테 사고가 났어. 미호기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껏 그저 평범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온 작가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나 힘들어했다니, 그것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다는 말은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좀 시큰둥했죠. 미호기 그 친구가 원래 말을 과장해서 하는 버릇이 있다며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섭섭한 마음에 그만 소리를 내질렀어요. 당신,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다는데? 대체 내가 뭐가 그리 힘들었던 거야? 당신도 엄마도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나한테 혹시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예진아. 네가 그때 솔직하게 다 털어놔달라 해서 장모님도 나도 모든 걸 말했어. 다만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네가 아무래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사람에 비해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었어. 그래서 전시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땐 습관처럼 아무에게나 전화해서 죽고 싶다거나 하는 말을 잘하곤 했어. 미국의 그 친구는 그게 진심인 줄 알고 착각한 거고. 남편은 제가 힘들 때면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었다 했어요. 하지만 전 납득할 수 없었어요. 결혼 전의 기억은 많이 남아있던 터라 제가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찝찝한 채로 이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저에게 그림을 샀다고 하는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구매자분은 작가님의 저번 작품이 너무 좋았다며 이번에도 저번과 같은 그림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하며 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마침 저는 열심히 작업에 매진하고 있던 터라 작업한 그림이 몇 점 있었고 이분에게 드리면 되겠다 싶어 그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죠. 저희는 강남의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그림을 본 이분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무언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서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혹시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제가 실은 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그림을 아주 많이 사셨던 분이라고 해서 들고 나왔는데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사실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림은 작가님이 최근에 그리신 그림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리셨던 그림과는 좀 달랐어요. 전 그게 좋았고요. 작가님께서도 제가 작품을 산 날 계속 이런 그림을 그리실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오늘 무조건 사겠다고 하고 나온 거거든요. 제가 지금껏 그려왔던 그림과 달랐다는 구매자분의 말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분께 혹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거나 하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행히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면서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전 그림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아 도저히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렸다던 그림은 침대에 나체로 널브러져 있는 한 여자를 담은 그림이었는데 여자의 얼굴과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표정은 무척 우울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림의 제목도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제목은 바로 자화상이었습니다. 구매자분은 솔직한 표현이 좋았다며
저에게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그분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허겁지겁 짐을 싸들고 나왔고 집에 와서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것만 같은 불안감에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인 미호기는 갑자기 해외로 가버리는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조금의 기억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며 작업실에서 지나칠 정도로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는지 남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요즘 당신 너무 작업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전시 하나 끝내놓고 바로 또 작업 들어갔잖아. 당신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 당신한테는 휴식이 필요해. 우리 자주 가던 남양주 별장에 가자. 거기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기분도 좋아질 거야. 아니야, 별로 생각 없어. 그냥 작업하는 게 더 좋아. 저는 별로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기어이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 남양주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저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어렵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래? 실은 말해봐. 당신 유산했었어. 뭐라고? 그것도 3번이나. 아이를 너무 원했는데 계속 유산이 되니까 당신은 그 뒤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어. 물론 어머니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하지만 당신이 기억을 어차피 잃어버렸으니 좋지 않은 부분은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도 어머니도 서로 말하지 말라고 합의를 했던 거야. 나빴던 기억 되새겨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미옥이란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당신이 힘들어했는지 미처 몰랐어. 미안해 여보. 그럼 지금 내가 유산으로 힘들어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그림도 그리고 미호기한테 그런 말도 한 거란 말이야? 여보. 이제야 말하게 돼서 정말 너무 미안해. 당신에겐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밤새 이야기를 했고 천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또 저에게 나쁜 기억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유산을 했고 되충격으로 마음의 병을 앓을 만큼 힘들었다는 말을 들으니 왜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린 건지 미호기에게 왜 그런 말을 한 건지도 모두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찝찝했던 부분이 풀리자 그날부터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또 남편과의 사이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저를 깊게 배려해주는 제 남편을 보며 다른 사람의 말대로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미국에 사는 이모였어요. 이모는 저에게 캐리어를 하나 보냈다며 집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캐리어요? 네가 신혼 초기에 미국에서 살지 말아보려고 여기 들렸을 때 놓고 간 거였는데 작은 거고 너도 딱히 찾지 않아서 몰랐네. 내가 오늘 집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이제야 보낸다. 곧 도착할 때 됐을 거야. 그리고 이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캐리어가 도착한 것이었죠. 저는 이모와의 전화를 끊고 캐리어를 받았습니다. 빨간색 캐리어 안엔 옛날에 제가 입었던 옷가지들과 세안용품, 시계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캐리어의 작은 주머니 안쪽에 무언가 걸리적거려서 보았더니 아주 작은 다이어리 한 권 있었어요. 그리고 필체와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일기장이었어요. 첫 장에는 남편과의 행복한 신혼생활에 대한 글이 쓰여 있었어요. 남편이 해준 요리, 남편이 골라준 옷에 관한 이야기,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들이었죠. 저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한 장씩 일기장을 읽어나갔어요. 하지만 20장쯤 넘어가서부터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이런 구절이 하나둘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산을 해서 힘들다는 거짓말로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한다. 남편이 두렵다. 남편은 나의 모든 걸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 나는 남편이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한다. 뭐든지 남편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내가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이 나를 남양주 별장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곳에서 나를 방치하고 감금했다.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도 없다. 엄마도 친구들도 남편을 모두 좋은 사람으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 도움을 청하고 싶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입을 열면 대학 시절 등록금을 벌기 위해 술집에서 한 번 일했던 과거를 언론에 퍼뜨리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쌓아온 작가로서의 이력도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그건 안 된다. 죽고 싶다. 이렇게 불행할 바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 밤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몇 장면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뺨을 후려치던 기억,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집을 뛰쳐나가 차에 시동을 건 것, 그리고 제 앞에 다가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것, 다음은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는 바로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머리가 아파오면서 기억이 하나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괴롭히고 착한 아내로 만들며 저를 조종하는 데 희열을 느꼈던 기억들도 모조리 떠올랐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캐리어를 집어 던지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부수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남편이 오자마자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고 하며 남편의 옷깃을 부여잡고 쥐고 뜯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우습게도 그 상황에서 연기를 하더군요. 예진아, 왜 그래? 정말 왜 그러니?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 당시엔 그게 저한테 어떤 독이 될지 몰랐지만 전 남편에게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한테 달려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진아? 그놈이 날 죽이려고 했어. 그놈은 가짜야. 엄마 앞에서도 가면 쓰고 있는 거라고. 엄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제가 혹여나 어디라도 다쳤나 싶어 제 몸부터 먼저 살피셨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진아, 다 나을 거야. 다 나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 그 순간 갑자기 문을 열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어와서는 제 팔과 다리를 번쩍 들어 침상에 옮겼어요.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발버둥을 치고 난리가 났지만 그 사내들은 제 입까지 막고선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를 부르려고 했지만 엄마는 저를 보며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한 사람이 보이더군요. 남편은 저만 볼 수 있도록 씩 웃더니 잠시 후에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잘 다녀와, 여보. 그리곤 사내들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그렇게 제가 끌려간 곳은 바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저를 망상장애, 편집증이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누군가 저를 해칠 거란 생각에 휩싸여 계속 일기를 쓰고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요. 주변 사람이라는 건 두말할 것 없이 남편이었죠. 그제야 전 깨달았어요. 남편이 그때 왜 저에게 연기를 했는지, 왜 제 주먹을 다 맞아 주었는지요. CCTV를 설치해 의사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한테 당해버렸으니까요. 처음엔 전 의사들에게 제 남편이 저를 감금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 번 호소했고,
모든 걸 증명할 테니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걸했지만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먹어야 할 이상한 약의 복용량만 늘어갔어요. 독한 약 탓에 잠이 들어 그 어떤 정상적인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정신이 날 때면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말은 믿어주지 않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정신병원에 한 달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갈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며 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약도 척척 받아먹고 치료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의심하는 대로 모든 사실을 인정해 주었죠. 그러자 의사는 약물을 서서히 줄여갔고 보호자를 만나고 싶다는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딱 2달 만이었어요. 잘 지냈어, 여보? 남편의 첫 마디는 안부 인사였어요. 그 뻔뻔함에 저는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의 안부를 물었고 우린 오랜만에 대화를 해나갔어요. 여긴 지낼만해? 많이 힘들지? 난 그동안 당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힘들었어. 당신이 아픈 거 사실이지만 내가 당신의 동의 없이 그런 식으로 강제로 입원시킨 게 미안하기도 했으니까 말이야. 가증스러운 남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제가 연습했던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나 쥐 죽은 듯이 살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아내로 살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꺼내주기만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게. 당신도 알겠지만 어차피 난 그 누구한테도 당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미안해.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알 수 없는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시선에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손톱으로 손가락을 꼭 눌러가며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반성했어? 저는 정말 그렇다며 확신 어린 눈빛을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알았다며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제가 잘했는지 연기가 먹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은 그 후 저를 자주 찾아왔고 제가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변한 걸 어찌 믿을 수 있지? 믿지 않아도 좋아. 내가 행동으로 증명할게. 사람들에겐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게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래. 당신 뜻대로 해. 이렇게 전 최대한 남편의 마음에 들 법한 답변을 했고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남편을 만날 땐 외모도 단정히 꾸미고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집으로 가자고요. 정말? 나 나갈 수 있어? 남편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밟았고 드디어 그곳을 벗어나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제 그림들을 마주했을 땐 얼마나 기뻤는지 전 제 그림을 붙잡고 남편 몰래 숨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물론 집으로 들어가서도 연기하는 척을 했어요. 계속해서 고분고분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이 입으라는 옷을 입었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죠. 남편과 살이 닿기만 해도 정말 역겹고 숨이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흡족해하는 동안 남편 몰래 밤마다 남편의 약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았는데 낯선 여자와 문자하고 대화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그 번호는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했습니다. 낯익은 번호는 아니었지만 소위 말하면 뭔가 구린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핸드폰을 추적한 결과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번호의 주인은
바로 김 회장님의 아내분이셨어요. 김 회장님은 갤러리에 들러 제 그림도 잘 사주시고 남편에게 사업적으로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셨는데 남편은 그런 분의 사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분명 남편은 김 회장님 사모를 이용해 사업적 야심을 채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교류가 많았더군요. 특히 단둘이 골프 약속도 참 많이도 잡았는데 그때마다 전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당장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 내역들을 캡처하여 제 핸드폰에 전송하고는 남편의 휴대폰에선 바로 그 기록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김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를 묻는 척하며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물론 사모님도 함께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절치부심하는 심정으로 모든 계획이 시작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첫 단추를 꿰어야 하는 날이기에 절대 실수가 있어선 안 되었고 그날 전 청심환까지 먹고 회장님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회장님은 사모님과 함께 느긋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사모는 절 보자마자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사모는 여전히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병행하고 계신지 얼굴은 미세한 주름살 하나가 없이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팽팽했습니다. 반면 회장님께서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셨죠. 순간 전 이래서 사모가 남편에게 넘어간 건가 싶었어요. 속이야 소시오패스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남편의 껍데기는 소시적 연예인 하란 소리 들었을 만큼 잘생겼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사모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좀 늦었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유, 무슨 소리? 우리 윤 작가 말씨 한번 고운 것 봐.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 여기 괜찮은 코스로 내가 미리 주문해놨거든? 어서 앉아.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근데 왜 이렇게 예뻐지신 거예요? 멀리서 걸어오는데 젊은 여자분이 앉아 계셔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저는 스테이크를 한 덩이 썰며 능청스레 사모님의 외모 칭찬부터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모는 흡족하게 웃으시며 손사래를 쳤고 내심 기분이 좋은 듯 술을 한 잔 거하게 들이켰어요. 저는 스테이크를 먹으며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두 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사모의 목에 걸려있던 금색 목걸이가 눈에 띄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목걸이였는데 한눈에 봐도 값이 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모님, 그 목걸이 어디서 나셨어요? 너무 예쁘신데요? 혹시 그 이번에 나온 한정판 아니에요? 그러자 사모는 제 질문에 곧바로 당황해 나이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자기 역시 알아보는구나. 맞아, 한정판이야. 와,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사모님께서 직접 구매하신 거예요? 당신이 이걸 언제 샀어? 백화점 가는 거 못 봤는데. 요즘 다리 아파서 산책도 잘 안 나가려 하잖아. 당연히 내가 직접 산 건 아니지. 밖에서 시켜서 산 거야. 그래? 사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이 기사를 시켜 백화점에서 산 물건이라며 해명을 하셨고 회장님은 사모가 자기 돈을 쓴 게 기분이 나쁜지 시큰둥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그 목걸이는 바로 남편이 얼마 전 백화점에서 전화를 걸어 예약을 걸어두었던 목걸이였고 남편이 사모에게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사모의 가짜는 해명에 씩 웃으며 다음 주제로 대화를 옮겨갔습니다. 바로 사모의 생일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리자 사모는 신이 났는지 회장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들을 줄줄 늘여놓았고 회장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곤 회장님은 이번 생일에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모의 입술이 삐죽 튀어나왔습니다. 가방? 돈으로 주지 차라리. 나는 당신한테 정말 안 받고 싶어.
명품이면 뭐해. 가지고 오는 것마다 너무 노인네 취향인데. 젊은 애들이 들고 다닐 만한 걸로 좀 해달래도. 참. 이 사람 내가 몇 번을 말하나. 나이에 맞게 하고 다니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야. 그렇지 않나, 윤 작가? 당신 그 맨날 똑같은 소리 정말 지겨워. 윤 작가, 여자 입장에서 얘기 좀 해봐. 윤 작가라도 나이 들면 이런 노티나는 거 들고 싶을 것 같아? 아휴, 이는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회장님과 사모가 서로 제 쪽을 보며 각자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셨어요. 저야 뭐 늘 있었던 이 상황이 익숙했죠. 늘 외모를 가꾸고 살고 싶어 하는 사모님께서는 젊은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색상과 디자인을 원했고, 회장님은 그런 사모님의 취향을 알면서도 자신의 취향을 고집하셔서 생기는 문제였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 두 분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사모님께서 많이 섭섭하셨나봐요. 사모님, 그럼 이번엔 제가 회장님과 쇼핑 같이 가드려도 될까요? 어머, 그래.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야. 윤 작가, 자기가 같이 쇼핑 좀 가줘. 이번에 이 눈 좀 확 뜨게 해줘봐. 제 말에 회장님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지만 사모는 아이처럼 박수까지 짝치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모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고, 그렇게 전 사모의 허락으로 회장님과 자연스레 쇼핑 약속을 잡았어요. 첫 단추를 잘 꿰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전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저의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회장님과 만나는 날은 생각보다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문서들을 서류 봉투에 넣은 후 백화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오늘따라 다리가 아프셨는지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이런 분께 오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쇼핑을 하는 내내 제 마음도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다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고, 회장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충 사모의 취향에 맞는 가방까지 골랐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사모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지 선물을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면서도 제 의견을 꼼꼼히 물어보시고 반영하시려고 했습니다. 전 그런 회장님을 보며 순간 마음이 짠해졌네요. 그러다 회장님께서는 어느새 오랜 쇼핑으로 지치셨는지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하나하나 나오고 커피를 먹는 시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저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저 회장님,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참 난감한데요. 무슨 일 있어, 윤 작가? 네. 그리고 회장님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서요. 나랑? 회장님은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그게 회장님은 제가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하자 얼른 말하라며 저를 재촉했고, 저는 끝내 못 이기는 척 회장님께 그 자리에서 사모님과 남편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뭐야? 윤 작가, 증거 있어? 정말이야? 회장님의 말에 저는 조용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남편과 사모가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말하는 내용들과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내역이었죠. 애처가로 유명하셨던 회장님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물질적으로 도와준 남편이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놈. 윤 작가는 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저도 안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회장님은 제 앞에서 주먹으로 쾅쾅 탁자를 내려치며
거친 분노를 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회장님께 제가 남편의 서재에서 찾아낸 비밀 문서들을 내밀었어요. 그 문서들은 얼마 전 집 청소를 하다가 남편 서재에 숨겨진 금고에서 발견한 문서였는데 알고 보니 회장님의 눈을 피해 숨겨온 돈 내역이더라고요. 그 순간 회장님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습니다. 저도 그런 회장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저는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 철저히 망가뜨려 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님은 서류 봉투를 박 기사에게 전달한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초밥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죠. 남편은 역시나 제가 사온 저녁거리를 보며 역시 내 아내라고 말하며 기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준 후 와인을 곁들여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고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저에게 말도 없이 김 회장님을 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창가를 보니 차를 타고 김 회장님 댁으로 간 게 틀림없었어요. 성공이구나.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미리 챙겨놓은 모든 짐을 들고 공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는 이모와 미호기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죠. 그 둘은 저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을 어떻게 엿먹을지 곰곰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미호기와 이모였어요. 미호기와 이모만은 제 말을 믿어주셨고 생애 가장 힘든 순간 남편의 행적을 살펴주고 있었어요. 어찌 됐는지 내가 보고 알려줄게. 네 남편 망하면 소문 쫙 퍼질 테니까 당분간 미국에 있으면서 은신하고 있어. 그간 고생 많았어. 고마워, 미호가. 그리곤 전 이모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 공포증이 있어 원래 이륙할 때 무서움에 떨곤 했지만 현실의 온갖 풍파를 겪어서 그런지 전 더 이상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저 이 현실에서 탈출했다는 생각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편안히 잠이 들었죠. 나중에 미호기에게 들었지만 남편이 받은 타격은 생각보다 꽤 컸더라고요. 회장님과 인연이 끊기자 사업은 급격히 허물어졌고 회장님은 남편의 시기와 횡령건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징역을 선고받아 깜빵에 갔어요. 저는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남편이 언론에 제 과거 행적을 찌른다고 협박을 하긴 했지만 전 그리 하라고 말하곤 남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깟 제 과거 따위에 발목 잡혀 살기에는 현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까웠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또한 자신이 무지했다며 저에게 용서를 비셨고 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엄마와 화해할 수 있었네요. 저의 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괴물 같은 인간에게 잡혀 살았거나 잡혀 사시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전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동안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왔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날들을 어찌 견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소중하네요.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람들 부디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이상 우린 당하기 전까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